네, 안녕하세요. 지식 생태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저 시간에 이 지식 생태학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탄생했는지, 뭘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전반적으로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지식 생태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맨 밑에 이렇게 하단에 보면 리좀이라고 나오잖아요. 리좀이라는 게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가 천개의 고원이라는 책에서 만들어낸 용어인데, 여기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뻗는데 이 나무 뿌리가 뻗어가다가 어떤 나무 뿌리와 만날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좀이라는 것은 우발적 접촉이나 접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식이라는 말하고 생태학이라는 말도 계획을 갖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지식 경영학의 경영학자를 떼내버리고, 왜냐하면 지식 경영학이라는 게 사실은 서구적인 문제의식으로 지식을 관리한다라는 발상, 관리할 수 있다라는 발상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식 자체는 스티키, 끈적끈적하고, 그 다음에 리크, 이렇게 셀 수 있고, 스물스물 이렇게 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텐저블, 이렇게 텐저블, 접촉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니징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지식 생태학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에요. 아무튼 이 지식이라는 개념과 생태학이라는 개념이 나무 뿌리가 이렇게 우발적으로 만나듯이 우발적으로 만나서 탄생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다른 개념을 이렇게 풀어보면 여기 세렌디피티우스 인터랙션이라고,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는 아시죠? 그러니까 우연히 떠오르는 어느 한순간의 영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우연히 떠오르는 어떤 영감이 우발적으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생태학도 이제 그런 문제의식으로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생태학과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이 지식이거든요. 그럼 이 지식도 왼쪽에 있는 렌즈가 생태학이라는 렌즈로 바라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즉 생태학의 어떤 기본적인 관점과 학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지식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지식 생태학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생태와 생태학, 생태학적인 세 글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되는 생태계라는 개념을 갖다 합쳐보면 결국 이 생태의 이제 생태를 근본적으로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게 생태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생태학이 지향하는 학문적 지향성이 이 생태학적이라는 형용사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생태학적 그러면 예를 들면 홀리스틱, 총체적이다. 생태학적 그러면 인터디펜던트, 상호 의존적이다. 생태학적 그러면 또 뭐 리시프로컬이라고 해서 상호 호혜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태학적인 형용사가 담고 있는 그 함의를 가만히 보면, 생태학이 또는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과 구성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깐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인간이 자연을 효율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발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생태학은 사실은 그런 인간 중심적인,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고 무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거기서 효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결국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자연에 파괴된 자연이 부메랑으로 인간한테 이제 역기능적으로 발휘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폐해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고, 어떤 성찰적 반성, 이런 차원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인간이 맨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각종 동물부터 시작해서 생물체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는 인간을 포함해서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누가 주인이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서로 같은 하나의 자연을 구성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동등한 파트너로서 호혜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면 왼쪽처럼 이렇게 인간이 이 자연 삼라만상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그런 어떤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 다른 생물, 이런 자연들을 지배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태학적인 문제의식도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라버스 설명할 때 그 행위자 네트워크 그 이론 설명하면서 이렇게 생명체도 나한테 영향을 주는 하나의 구성 요소지만 사물, 비생명체도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자. 그래서 기존 생태학을 좀 넘어서서 더 큰 그런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생태학은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둘째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이 왼쪽에 보시면 기계론적이고 개체론적인 패러다임, 오른쪽에 보시면 생태학적이고 관계론적인 패러다임.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동안 우리의 사고방식을 뉴턴이 만들어낸, 즉 데카르트가 창시한 심신 이원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파트, 부분적인 구성 요소들의 어떤 움직임, 그런 것들이 전체를 만들어내고 전체를 이해하려면 부분으로 환원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개체론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오른쪽은 생태학이라는 건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계론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의 어떤 사물, 물성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다른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존재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입장이 처지를 결정하나요? 처지가 입장을 결정하나요? 이 생태학적인 관점은 처지가 나의 입장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관계가 존재를 지배하는 거고, 이쪽은 존재가 관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발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태학과 이제 학습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왼쪽에 보시면 이제 학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습이 있는데, 이 배운다는 것과 익힌다는 것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디지털이라든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배우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했지만,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 결국은 그런 배운 것들이 파편화되어 있고 관념적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런 낱낱이 개별적 지식들이, 피상적 지식들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극복이 되려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습이라고 하는 이제 몸으로 움직여 가지고 직접 내가 왼쪽에서 배웠던 것들을 나의 삶의 구체적인 컨텍스트, 맥락에서 이렇게 실천도 해보고, 그래서 나와 환경, 나하고 지식을 같이 공유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다이나믹한 인터랙션, 그리고 상호 어떤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그 맥락 지향적인, 맥락 구속적인 어떤 지식이 창조가 되는데, 결국 그런 지식은 그 지식을 창조한 그 맥락과 분리 독립시켜서 개체론적으로,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식에는 그 지식을 창조한 사람의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창조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맥락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항상 어떤 환경이든 생태학이든 생태계든 그 구체적인 상황에 구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은 이제 그런 탈맥락적인 상황에서 개별적 지식들을 뽑아가지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식 경영이 갖고 있는 잘못된 발상 중에 하나는 이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문서화시켜가지고 시스템에 저장을 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한 때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빠르게 그 지식을 공유하려고 했던 발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지식이라는 게 맥락 구속적이고 굉장히 그 어떤 개개인의 신념과 철학과 열정과 용기가 있는 건데, 그런 게 맥락을 싹 무시한 상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만을 가지고 굉장히 빠른 식으로 공유한다 치더라도 결국은 그 지식의 약 20% 정도밖에 공유될 수 없다는 이런 문제의식인 거죠. 자, 여러분 그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하는 이기적 유전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라버스 설명할 때 마투라나의 그 학습자를 제가 방랑하는 예술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패러다임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DNA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DNA의 자기 복제, 무한 복제로 여러분이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는 유전자가 품고 있는 꿈이 있어요. 그 꿈대로, 이 계획대로
이렇게 쭉 풀려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산 정상에서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갈 때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물이 갖고 있는 본질적 DNA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면서 주변 상황과 계속 마주치면서 우발적으로 아까 리좀처럼 누구와 내가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미래 그 성장 가능성은 전혀 판이하게 다른 거죠. 사실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학습도 우리가 계획된 대로 쫙 알고리즘대로 이렇게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와 어느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마주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색다른 지식이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결정론적인 사고 방식이 결국 이제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 뉴턴이 얘기하는 기계론적 패러다임, 원인만 딱 주어지면 결과가 딱 결정된다는, 그걸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들이 이 생태학적 패러다임에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생태학의 이제 많은 아이디어들은 사실 자연에서 그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그 생명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땅의 도움을 받고 비와 바람과 공기의 도움을 받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환경, 그 속에 살아가는 생명체들과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연결된,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존재의 본질이 결정되는 이런 게 이제 생태학의 적인 관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오른쪽에 인간이 먹고 사는 거는 이 바다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파도가 치면 바위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화학원소를 녹여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원소를 이제 그 해조류들이 이렇게 먹고, 해조류들이 먹으면 또 약간 이제 가스가 발생해서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면 비구름이 형성되고, 비구름이 형성되면 이제 대지에 이렇게 비가 내리고,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농작물들이 자라고 있고, 그 농작물을 사람들이 먹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자체가 독립적인 개체들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파도가 치지 않으면 인간은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작과 끝이 누가 원인인지 누가 결과인지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는 이런 관계가 생태학적인 연결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미난 우리 돌아가신 샘터 편집자 얘기를 했던 정채봉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른 아침 사장이 집을 나오면서 부부다툼을 벌였다. 회사에 나온 사장은 상무를 불러 신경질을 부렸다. 상무는 부장을 불러들여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혼을 냈다. 부장은 과장한테, 과장은 대리에게, 대리는 맨 끝에 앉아있는 직원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그래서 말도 안 직원은 이제 퇴근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할 게 없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한테 트집을 잡은 거예요. 화가 난 그의 부인은 분풀이로 기르던 고양이를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집을 쫓겨난 고양이는 갈 데가 없었고 담과 담을 넘어가며 고양이가 울어댔어요. 잠자리에 든 사장이 신경질을 부렸어요. 웬 고양이가 저렇게 울어. 그러니까 이 고양이의 울음소리에 신경질 내는 사장님이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사장님이 집을 나오면서 부부다툼을 벌였다. 그래서 사장이 부부다툼을 벌여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그 밑에 바로 상무한테 쪼르륵. 그러니까 생태학은 이렇게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독립적 행동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조적으로 연결돼서 결국은 나한테도 영향을 올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관계망, 거대한 이 우주는 거대한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하나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유민봉 씨가 쓴 책에 보면은 대지 위에 많은 생물들이, 무생물, 그리고 대지 위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피처럼 서로 여기서 중요한 게 연결되어 이 망, 웹 오브 라이프라고 이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삶의 망을 직접 짤 수는 없으며 단지 해결된 그 망의 한 올의 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망에 행한 그 어떠한 행위도 바로 자신에게 행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디안 주장이 미국 대통령에 보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무의식 중에 행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연이든 사람이든,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연결되어 있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독립적 실체나 그 칸트가 얘기하는 물 자체, 이런 건 사실은 관념적 허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동양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론의 그 핵심을 생태학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소고기가 부위별로 이렇게 등심, 목심, 뭐 채끝, 안심, 우둔, 설도, 사태 이렇게 있는데 소고기들을 이렇게 다 이제 분해시킨 다음에 이걸 다시 딱 붙이면 소가 될까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I am not a cow라고 나는 소가 아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생태학적 기계론적인 패러다임의 그 생태학적인 패러다임이 나오기 전에 기계론적 패러다임 여전히 우리의 사고를 많이 지배하고 있지만 이렇게 소를 이해하는 방법은 다 잘라가지고 하나씩 맛을 보고 먹어본 다음에 소가 이렇다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생물학자들이 연구한 하나의 잘못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서양의 과학자들은 나뭇잎을 떼어내 현미경 앞에 놓고 분석한 다음에 이를 생물학이라 내놓는다. 살아서 생동하면서 나는 숲의 나무, 같은 나무의 다른 잎들과 서로 의존하며 인과의 다발로 나뉘었던 관계에서 떨어져 나와 이미 죽은 나뭇잎 하나가 나무 전체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 예.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자가 이 나무에 붙어있는 관계 속에서 그 나뭇잎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잘라버리고 전체에서 한 부분을 떼어낸 다음에 그 부분을 현미경으로 연구해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생물학이라고 내놓는데 그런 생물학은 저 자연에 있는 생명체, 생물들의 삶을 오히려 이해하는데 왜곡된 정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소 부위별로 연구한 논문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논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팀원과 팀장의 신뢰 수준이 팀장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쓴 거는 이런 논문을 읽으면 미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팀원과 팀장의 신뢰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데 팀장의 리더십이 떨어지는 경우는 바보 천지들이 살아가는 이상한 조직일 뿐인 거죠. 그런데 왜 이걸 연구하냐? 졸업하기 위해서 연구하겠죠. 학습자의 동기 수준과 몰입 정도가 굉장히 높은데 성취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걸 왜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바로 다 I am not a cow에 해당하는 즉 기계론적이고 그 개체론적 패러다임의 전형적인 연구 상황인 거죠. 비빔밥도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이렇게 시금치향과 고추장 맛이 비빔밥 맛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렇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먹을 때 하나씩 따로따로 먹은 다음에 고추장 먹고 배불러 밥 한 숟갈 먹은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서 그러니까 서양의 사고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개체론적인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무에게 배우다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이제 나무에 대해서 책을 한번 읽어볼 텐데 나무를 사지 말고 산을 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이 나무는 산과의 관계성 속에서 즉 나무가 그 어떤 컨텍스트에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나무의 존재론적 속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정상에서 자랐는지 중턱에서 자랐는지 아니면 나무가 이렇게 물가에서 자랐는지 그 나무의 결이 그 컨텍스트에 따라 다르니까 결국은 나무를 살 때는 그 나무가 어떤 산이라는 그 환경, 생태계 속에서 자랐는지를 즉 여기 제가 위에 써놨듯이 개체성의 이해는 개체성이 관계하고 있는 맥락성과 역사성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질은 그 나무가 자란 땅의 질에 결정됩니다. 나무의 성깔은 나무의 마음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것은 산의 환경에 의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태학적인 사유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생태계 속에서 자라가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상태가 생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명체들의 상태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생태계와 분리 독립시켜가지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제목을 능력의 개체성이라고 써놓은 거는 한 인간의 능력을 그 능력이 발휘되는 컨텍스트와 무관하게 따로 딱 떼가지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컴피턴시 쫙 그걸 개체론적으로 도출한 다음에 그 개체론적인 도출된 역량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리더십 능력, 뭐 분석 능력 하나씩 주워 먹고 그걸 다 흔들어서 배가 부르면 이제 능력이 발휘된다라고 하는 그런 탈맥락적인 사고가 우리
그 논리적인 그 측면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백해무익한 그런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영화에 한번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꽃감은 겨울이 되어야 맛이 난다. 그러니까 이 꽃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연의 무수한 기운을 비바람도 맞고 천둥 번개도 맞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눈도 맞으면서 그 숙성미로서 이제 꽃감이 생기는데 이런 기다림의 미학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연의 맛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꽃감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고속으로 또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이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이 준 맛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저는 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아주 심기라는 단어인데요. 더 이상 옮겨 심지 않고 완전하게 심는다는 의미 아주 심기는 양파 심기에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데 겨울을 겪은 양파는 봄에 심은 양파보다 몇 배나 더 달고 단단하다. 그러니까 이 자연, 즉 생태학적인 사유는 그 생태계에서 자라는 생명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즉 과정 중심적 사유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심기라는 단어 하나만 갖고도 우리 사람한테 이걸 대입해 봤을 때 어떤 유의미한 시사점을 뽑아낼 수 있는지, 즉 생태계에 자라는 생명체들의 존재, 성장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원리들을 뽑아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조직을 변화시키는데 대입하는 그런 그 융복합적인 시도가 또 생태학적 사유의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젓갈류도 있고 치즈류, 각종 주류, 된장, 고추장, 청국장, 김치류 이런 게 다 기다림과 숙성.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는 효율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의 논리는 인간과 생명의 논리가 아니라 기계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계가 만들어낸 잘못된 생명체의 파괴적 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효율과 속도와 능률 복음이 오늘날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의 어떤 패러다임의 기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은 빛의 속도로 일어날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습은 이렇게 기다림과 숙성을 통해서 그래야 이 숙성을 뒤집어 보니까 성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숙미는 숙성해서 되는데 그 숙성을 인위적으로 가공해서 속도를 줄인 다음에 강제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그 역기능이 더 날 수 있는 거죠.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우리 교육은 지금 콩나무의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콩나물이 되는 너무 지성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콩나무는 생태학이 지향하는 중요한 의미의 어떤 한 그 상징적 그 메타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우스 배추는 현대 교육에 그 매칭되는 거고 월동 배추는 생태계가 지향하는 그 야성 패러다임에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 배추는 비닐하우스가 날아가면 얼어 죽지만 월동 배추는 이렇게 자연에서 비바람도 맞고 천둥 번개도 맞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기 때문에 월동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하우스 배추보다 자연의 맛이 더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육은 하우스 배추 패러다임이냐 월동 배추 패러다임이냐 이런 게 바로 이제 생태학적 사유를 교육에 대입해서 현대 교육의 문제점과 역기능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사유라고 보십니다. 이 잡초에 TRB라고 있는데 T가 뭐냐면 탑이고 R은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TRB가 뭐냐면 뿌리 대비 줄기, 줄기 대비 뿌리의 비율인데 겉으로 드러나 있는 보이는 그 눈으로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명시적 지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 마이클 폴란이 공부할 때 또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알고는 있지만 설명하기 불가능한 그런 암묵적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잡초의 뿌리가 약 80%가 이 루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줄기는 20%. 그러니까 결국 지식의 본질은 겉으로 보이는 명시적 지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암묵적 지식이 지식의 본질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너무 이 명시적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공유하고 기술을 활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효율을 높여서 지식은 많이 공유됐지만 정말 정작 내가 습득해야 될 암묵적 지식은 결국은 기술이 대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지루한 연습과 반복, 숙성을 통해서
인간적 접촉을 통해서만이 향유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잡초의 그 뿌리와 줄기 비율에 비추어 봤을 때 지식의 본질적 속성을 이런 잡초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생태학적 사유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식 생태학의 이제 문제의식은요, 이런 거죠. 지식은 빛의 속도로 공유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고, 지식은 매니징 불가능하다는 거고, 지식은 과연 개인은 과연 지식을 창조하고 있는가? 결국은 개인의 지식 창조보다는 지식 공유 권리를 주장하고 지식 창조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문제의식으로 생태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반부에 사회생태학이나 심층생태학이 주장하는 그런 그 문제의식들을 한번 공유해보고 생태학의 어떤 기본적인 조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한 지식, 즐거운 학습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도 결국은 이 즐거운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학습 자체의 즐거움성이 내재돼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학습을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제가 이렇게 학습 건강학, 오른쪽에 건강한 지식을 임신하고 또는 출산하는 그런 지식 산부인 과학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이 산부인 과학에다가 지식 생태학처럼 이제 산부인 과학을 대입해 본 거죠. 그리고 학습 한의학적인 건강학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진짜 건강한 학습이 일어나려면, 즐거운 학습이 일어나려면 신체 건강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한의학적인 건강 개념을 학습에 대입해서 학습 분야를 다시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식을 산부인과학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봐서 이제 이 두 가지 학습 건강학과 지식 산부인과학을 그 생태학에 접목시켜서 이 지식 생태학을 그 새롭게 한번 창조해 보려고 했던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전통적인 지식관의 문제는 이제 이렇게 관계가 아니라 객체를 분리시켰던 그런 개체론적 지식이었었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식의 창조 메커니즘은 효율적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황마다 특정한 시간대에만 진리로 통용되는 걸 일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지식은 굉장히 절대성과 그 다음에 만고불변한 상황과 시간에 관계없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지식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성과 어떤 관리보다는 날리지 매니지먼트라는 전략보다는 날리지 크리에이팅 전략 쪽에, 그리고 절대 진리, 보편적인 진리보다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일리로 통용되는 그런 맥락 구속적인 그런 깨달음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통적인 그 학습이 효율과 속도를 강조했는데 효과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너무 그 기술이 복잡한 인간의 학습 과정을 자꾸 대체시키고 일러닝부터 앱러닝, 모바일 러닝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진짜 학습은 인간이 불편한 상황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여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계속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불편함을 자꾸 대체해 주려고 하잖아요, 기술이. 그러니까 학은 일어나지만 습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거를 전부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목표 대비 원인을 결정하고 예측하고 결정론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학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생태학적인 패러다임은 이런 가운데 있는 효과, 불편, 우연성을 강조하는 학습을 강조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가 개사 작곡한 학습 찬양가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습에 대한 개념 정의를 무수히 많은 학습 심리학 책을 봐도 이렇게 골 때리는 정의만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사랑이라는 걸 학습으로 딱 바꿔보니까 학습에 대한 본질적 속성과 그 본질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혈도와 핵심을 찌른 정의는 본 적이 없어요. 학습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죠? 그 중에 제일은 학습이라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E-러닝, M-러닝, U-러닝, 굉장히 많은 러닝들이 플립 러닝도 다 블렌디드 러닝도 나오고, 그 앞에 있는 이 일렉트로닉, 모바일, 유비쿼터스, 소셜 이런 형용사에 그 학습의 본질이 있지 않고 뒤에 있는 러닝, 이 학습에 여기에 본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를 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기술적 수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러닝이 오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러닝은 사실 본질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어려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앞에 있는 것들이 마치 그 개인의 학습 과정을 대체해 줄 것처럼 그런 잘못된 발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토마스 엘리엇이 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 지혜 속에서 잃어버린 생활은 어디에 있는가? 지식 속에서 잃어버린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앞에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뒤에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속도 중심, 효율 중심, 그리고 기능성, 그런 어떤 능률성, 이런 걸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사실 더 풍부해졌고 더 빨리 목표를 달성했고 더 많이 더 높이 날아갔지만 결국은 삶은 펀더멘탈이 흔들려서 허무해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면 잡담은 많아지고 있지만 침묵은 줄어들고 있고,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삶의 여유는 없어지고 있고, 소란, 온통, 혼돈 속에서 일어났지만 그 속에 절대 침묵과 함께하는 고독은 없어졌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자연 생태계에 위배되는 직선 패러다임으로 가니까 속도는 빨라지고 그 다음에 목적지에 빨리 도달했지만 더 불행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곡선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이제 반론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생태학에서 깊게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그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식생태학 책에 이렇게 전체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그 한 학기 일부를 배워야 될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그 표를 써놨는데 시간 되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지식생태학자로서 발돋움하는 그런 멋있는 한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초반부에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또 들어봐도 이해도 잘 안 가고 이럴 텐데, 이제 조금씩 그 익숙해지는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왜 이 시점에서 학습 생태계를 새롭게 설계하려고 하는지, 그 속에 숨어있는 생태학적 관점과 시각이 기존의 시각과 어떤 점에 다른지, 그런 걸로 바라봤을 때 학습은 어떻게 달라지고 지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달라졌던 학습과 지식을 새롭게 창조하고 공유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가 디자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고맙습니다.